혼자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 젊은 부부가 아파트 대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한테 조금만 도움받으면 되는데.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저랬었구나. 내 부모님께 당연하다는 듯 손을 벌렸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고 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지켜보는 일이구나.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회사에서의 내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채웠고 집안에서조차 내 말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돈이 있을 때는 내 의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어머니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런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 질문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는 얘기예요.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처음에는 분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 집안에서 나이 든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경제력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냉혹한 진실 말입니다. 한 가지 장면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명절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큰아들이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생각엔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 순간 식탁에 흐르던 침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시대는 빨리 결정해야 기회를 잡아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실 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내가 아는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경험이 무가치해진 걸까? 아니면 내게 더 이상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내 말도 함께 가벼워진 걸까?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당신의 의견은 빠진 채 결론이 나는 순간, 병원비 걱정에 검사를 미루게 되는 순간, 외식 한번 하자는 말을 꺼내기가 미안해지는 순간, 그때 느끼셨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구나. 더 가슴 아픈 건 이게 자식들의 잘못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살기 바쁩니다. 집값은 오르고 아이 교육비는 천정부지고 직장에서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그들에게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건 어쩌면 가혹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가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감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어떤 분은 이미 많은 돈을 써버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가 남았느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태도로 그 돈을 지킬 것이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즈음이면 여러분은 하나의 확실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히 쓰기 위해 모아두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는 방법도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김영호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그는 평생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회사 전화를 받았고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일했습니다. 은퇴하던 날 그는 꽤 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아내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우리 인생도 살아보자.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한 지 석 달도 안 돼서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들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건데 초기 자금만 있으면 돼요. 영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아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쓰임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퇴직금의 3분의 1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들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영호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 말고 그냥 잘해. 그게 아빠한테는 더 큰 보답이야. 1년 뒤, 이번에는 딸이 왔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보증금을 더 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빠 미안해. 우리가 좀만 더 벌었으면 이런 부탁 안 할 텐데. 사위도 함께 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호 씨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딸 가족이 거리를 헤매는 걸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은 손주 교육비였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하는데 좋은 학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애들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영호 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퇴직금의 80%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연금을 포함해도 두 사람이 검소하게 살아야 겨우 버틸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와준 자식들이 고마워하는 시간은 짧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덕분에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잘 안 되고 있었지만 아들은 그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돈이 빠듯하다며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영호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좀 나가는데 꼭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영호 씨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카드 한도를 걱정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한 걸까? 내 돈으로 가족을 지킨 줄 알았는데 정작 지키지 못한 건 나 자신이었구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이제 내 병원비조차 망설이게 됐구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마음일 거라는 걸 알았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왜 내 노후보다 자식의 현재를 먼저 생각했을까?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영호 씨는 오랜 동료의 부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박 과장이었습니다.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외곽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빈소에 들어서자 고인의 아내가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침착하게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영호 씨가 저를 올리고 나오려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영호 씨,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박 과장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요. 많이 힘드시죠?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이 편합니다. 남편이 연금이랑 저축을 꼬박꼬박 해뒀거든요. 병원비도 장례비도 다 그 돈으로 치렀어요. 아이들 손 한 번 안 벌리고요. 그게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호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고인의 아내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 도움 안 받고 치렀다는 것.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 장례식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차에 앉아서도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문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년의 돈은 쓰려고 모아둔 도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얼굴을 지켜주는 방패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인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내 노후의 파수꾼을 남에게 맡긴 것, 그게 근본적인 실수였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 씨는 지난 몇 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줄 때, 딸에게 보증금을 보탤 때, 손주 교육비를 낼 때, 그때마다 자신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부모의 도리지.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이 편안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순간은 뿌듯했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건 불안이었습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요양병원에라도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불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식들에게 많이 준 부모일수록 나중에 더 큰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날 밤 영호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아내는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가 너무 많이 썼다는 거. 하지만 어떻게 해?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그래도 이젠 달라져야 해. 박 과장 부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우린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의지하려고 했어. 아니,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우리 생활비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자식들한테 더 이상 쉽게 돈을 주지 말자.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야.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요즘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 이러다가 우리 노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날 밤의 대화가 영호 씨 부부에게는 작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바뀐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노년의 돈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를 지킨다는 뜻이라는 걸요. 모든 걸 정리해보니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노년의 돈을 지킨다는 건 나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 이 문장을 처음 마주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서운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가족은 뭐냐, 자식은 뭐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족을 불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승진도 있었고, 동료도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보호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았고, 자식도 키웠습니다. 그때는 내 삶을 누군가와 나누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는 다릅니다. 회사는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살기 바쁩니다. 배우자조차 언제까지 함께할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아플지, 누가 먼저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병원비를, 내 월세를, 내 식비를 평생 책임져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식이 효자, 효녀라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돌보는 순간 그들의 삶은 멈춥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일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전히 우리 애들은 달라. 어떻게든 해줄 거야 라고 믿는 쪽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쪽으로 서서히 옮겨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0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식을 믿고, 가족을 믿고, 모든 걸 내어주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 시작했어. 딸 집 얻는데 보탬이 됐어 하면서 뿌듯해합니다. 하지만 10년쯤 지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눈에 배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뭘로 살지, 애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고 결심하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부모 아닐까, 자식한테 인색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호 씨는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는 평생 첫 번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이제 알았습니다. 통장은 거의 비었고, 불안은 커졌고, 자식들과의 관계는 어딘가 어색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 길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자식의 전화가 올 때마다 또 돈 이야기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하시나요? 혹시 병원 가는 걸 자꾸 미루고 계시나요? 혹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밥값 계산할 때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계산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돈이 많이 남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것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돈을 지킨다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배려이고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존엄의 선택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년의 돈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켰던 방식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내 생활비는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라는 건 단순히 밥값과 월세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병원비, 교통비, 통신비, 그리고 가끔 친구들과 차 한잔할 수 있는 여유까지 포함됩니다.
이 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번만 도와주고 다음 달부터 다시 모으면 되지. 하지만 그 다음 달이 오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한번 무너진 생활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그 선 안쪽은 절대 넘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집과 연금은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성역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안전판입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목돈을 만들자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 순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집과 연금을 잃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건 최소한 여러 번 잠을 설칠 정도로 고민한 뒤에만 결정해야 합니다. 아니, 가능하면 아예 결정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자식의 돈 부탁에는 무조건 하루 뒤에 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식이 앞에 앉아서 사정하면 그 자리에서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눈물이라도 보이면 부모 마음은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알았어.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냉정하게 숫자를 써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지, 이걸 주면 남는 게 얼마인지,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배우자와도 상의합니다. 감정이 뜨거울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주는 냉정함, 그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도와줄 땐 한 번에 명확하게 다시는 꺼내지 않기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몇 년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1천만 원을 한 번 주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주는 돈은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되고 결국 당연한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와주기로 했다면 명확하게 말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이만큼 돕는다.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해.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뒤로는 정말로 다시 꺼내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식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도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내 이름의 통장은 두 사람이 함께 지킨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임지려고 하면 외롭고 힘듭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함께 숫자를 공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믿을 수 있는 형제나 친구 한 사람과라도 이야기를 나누셔야 합니다. 돈 이야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숨겨야 할 비밀도 아닙니다. 오히려 공유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통장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호 씨는 이 5가지 원칙을 종이에 적어서 지갑에 넣어뒀습니다. 자식들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그 종이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니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돈이 새어나가고, 돈이 새어나가면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원칙은 세웠지만 실천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영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한 갈등을 겪습니다. 원칙을 지킨 사람과 무너진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계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원망으로 변한다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5세 어 씨는 자식의 부탁이 올 때마다 곧바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이번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처음엔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500만 원, 그 다음엔 1천만 원. 그렇게 5년이 지나자 어 씨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 씨는 자신이 힘들다는 걸 차마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줘놓고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병이 찾아왔을 때 어 씨는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빚을 내야 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돈 문제로 어색해졌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게 됐고 만남도 줄어들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68세 B 씨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부탁했을 때 B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할게. 엄마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아내와 함께 숫자를 적어봤습니다. 가진 돈, 앞으로 들어올 연금, 예상되는 지출을 모두 계산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아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전부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B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0만 원은 도와줄게.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하거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해. 아들은 처음엔 서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면 전 어떡해요? 하지만 B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내 생활비는 지켜야 해. 그래야 너희한테도 민폐가 안 돼.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길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부모한테 기댈 수 없다는 걸 알고 나니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B 씨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안 도와줬으면 전 평생 엄마한테 기댔을 거예요. 고마워요.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노년의 결말이 이렇게 갈렸습니다. 어 씨는 모든 걸 주고도 결국 외로워졌고 B 씨는 선을 지키고도 자식과의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 씨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B 씨에 가깝습니까? 혹시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아서 두렵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사랑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랑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함께 무너집니다. 내가 서 있어야 자식도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영호 씨는 B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꾸자고요.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번에 아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빠도 생각 좀 해보고 답할게. 그 한 문장이 영호 씨의 노후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미 많은 돈을 자식에게 쏟아붓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남은 게 없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는 자책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건 과거일 뿐입니다. 이미 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입니다. 영호 씨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진작 정신을 못 차렸을까? 왜 이렇게까지 퍼부었을까? 하지만 그 후회를 붙잡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책만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해서 또 해줘야 하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야 하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스스로를 다시 세우겠다고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나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는 건 낯설고 불편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영호 씨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형태라는 걸요. 어느 날 영호 씨는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충분히 희생했어.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지키면서 살고 싶어.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앞으로의 원칙을 함께 정했습니다. 자식의 부탁에 즉답하지 않기. 생활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기. 집과 연금은 마지막 방어선으로 남겨두기.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뒀습니다. 매일 아침 그 종이를 보면서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예전처럼 얼마 필요해?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는 꾹 참고 원칙대로 움직였습니다. 아빠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그 한 문장을 말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툭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그 끊어진 것이 바로 끝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더 해줘야 하는데 내가 부족한 부모구나 하는 그 무거운 죄책감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죄책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나만 편하게 사는 건 아닐까? 자식들이 날 이기적인 부모로 볼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이기적인 건 무엇일까요? 자식에게 모든 걸 퍼부어서 나중에 병원비도 없어서 자식 손을 빌려야 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내 노후를 지켜서 끝까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게 이기적인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해 나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닙니다.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는 균형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상대도 무너집니다. 내가 서 있어야 상대도 기댈 곳이 생깁니다. 영호 씨는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쪼들리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 것은 지켰으니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달라지셨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보다 더 당당해 보이세요. 영호 씨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당당함, 그게 바로 자기 삶을 지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돈이 얼마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어떤 태도로 살 것이냐입니다. 이제는 미안한 부모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어른으로 스스로를 세우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세울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당신의 월 생활비와 남은 자산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숫자를 정확히 마주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막연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종이에 적고 나면 두려움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뀝니다. 적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왼쪽에는 지금 가진 돈을 적습니다. 예금, 적금, 연금, 부동산 가치까지 모두 적어보세요. 오른쪽에는 매달 나가는 돈을 적습니다. 월세, 관리비, 식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까지 빠짐없이요.
그리고 계산해 보세요. 지금 가진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이 숫자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자식의 돈 부탁에 어떻게 답할지 한 문장으로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하루 동안 생각해보고 답할게. 혹은 이번엔 여기까지 돕고, 그 다음은 네가 스스로 해보자. 혹은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해서 이번엔 어렵겠다. 이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게 왜 중요할까요? 자식이 눈앞에 앉아서 부탁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그 순간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리 정해둔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능하다면 오늘부터 지킬 원칙 번호를 하나 골라보세요. 5가지 원칙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원칙부터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세요. 어떤 분은 첫 번째 원칙, 생활비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세 번째 원칙, 하루 뒤에 답하기부터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이나 노트에 그 번호를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번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쓰는 순간, 그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약속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 노후를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숫자를 보고 함께 원칙을 정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통장은 훨씬 단단합니다. 배우자가 없으시다면 믿을 수 있는 형제나 친구 한 분과라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창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말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실천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뭘 바꿔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영호 씨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는 67세에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장을 지키기 시작했고, 자식과의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가장 이른 날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낫고, 모레보다 내일이 낫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저녁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숫자를 적어보세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남은 것을 지키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당신의 존엄은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돈을 내 인생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지키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이 내어주고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노후를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자격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건 당신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저는 그 선택을 하는 당신의 뒷모습이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그 뒷모습은 자식들에게도 하나의 가르침이 될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당신으로 사셨구나 라고 기억될 겁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다시 세우는 작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원합니다.